러시아를 조용히 죽인 적은 국경 밖에 있지 않았다. 탱크도 없었다. 군복도 없었다. 총성도 없었다. 그 적은 투명한 병 속에 있었다. 식탁 위에 있었고, 공장 문 앞에 있었고, 눈 덮인 거리에 작은 가게에 있었다. 이름은 보드카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전통이라고 불렀다. 남자다움이라고 불렀다. 힘든 삶을 견디는 방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차가웠다. 보드카는 러시아 남자의 수명을 갉아먹었다. 가정을 부쉈다. 노동력을 태웠다. 병원을 채웠다. 그리고 오랫동안 국가의 장부도 채웠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불편해진다. 러시아는 보드카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 권력은 보드카로 돈을 벌고 있었다. 푸틴이 등장했을 때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술 문제가 아니었다. 술에 취한 남자들, 무너진 가정, 줄어드는 노동력, 싸구려 알코올을 먹고 커지는 암시장, 짧아지는 러시아 남자의 삶. 그는 술병 뒤에 있는 국가의 약점을 보았다. 그래서 푸틴의 보드카 전쟁은 도덕 캠페인이 아니었다. 국가가 자기 내부의 붕괴를 다시 장악하려는 작전이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졌다. 한때 세계를 둘러 나누던 초강대국은 사라졌다. 지도는 바뀌었고 국가는 찢어졌고 사람들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다. 저축은 종이 조각이 됐다. 공장은 멈췄다. 일자리는 사라졌다. 어제까지 노동자였던 사람, 군인이었던 사람, 기술자였던 사람, 집안의 기둥이라 믿었던 남자들이 하루아침에 밀려났다.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진다. 그때 보드카는 술이 아니었다. 마취제였다. 싼 값에 살 수 있는 망각이었다. 실직도, 가난도, 무너진 제국의 기억도, 남자로서의 굴욕도 술이 들어가면 잠깐 흐려졌다. 하지만 흐려진 것은 고통만이 아니었다. 삶 자체가 흐려졌다. 러시아 남자들은 너무 빨리 죽었다. 가정폭력은 늘었다. 자살과 사고가 늘었다. 거리에는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다. 병원은 간질환과 중독 환자로 채워졌다. 보드카는 러시아 사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다. 그 상처를 잠깐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술은 문화가 아니다. 마취다. 그리고 마취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이 비극은 1990년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보드카는 훨씬 오래전부터 러시아 권력의 일부였다. 러시아에서 보드카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었다. 세금이었다. 통치 기술이었다. 군대의 연료였고 가난한 사람의 도피처였고 권력자에게는 가장 쉬운 현금 흐름이었다. 차르의 시대부터 국가는 술에서 돈을 뽑아냈다. 가난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 그는 잠시 현실을 잊었다. 권력자는 그 현실에서 세금을 걷었다. 이 구조는 잔인했지만 효율적이었다. 사람들이 견디기 위해 마실수록 국가는 더 많이 벌었다. 보드카는 러시아인의 취향이기 전에 국가의 장부였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어둡다. 국가는 건강한 국민이 필요했다. 하지만 마시는 국민에게서 돈을 벌었다. 국가는 강한 남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남자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술을 정상화했다. 국가는 질서를 원했다. 하지만 술은 가정과 거리와 노동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국가는 술을 팔아 돈을 벌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술에서 국민을 구해야 했다. 이 모순이 러시아의 보드카 문제를 단순한 중독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 만든다. 소련 말기, 고르바초프는 이 병을 보았다. 술은 노동 규율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남자들의 삶을 짧게 만들고 있었다. 그가 문제를 못 본 것은 아니었다. 처방이 틀렸다. 고르바초프는 명령으로 술을 꺾으려 했다. 생산을 줄였다. 판매를 제한했다. 가격을 올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포도밭까지 갈아엎었다. 겉으로 보면 강력했다. 하지만 절망한 사회에서 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의존이다. 의존을 명령서로 끊을 수는 없다. 합법적인 술이 사라지자 술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술은 지하로 내려갔다. 사람들은 집에서 밀주를 만들었다. 사모건이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공업용 알코올을 마셨다. 어떤 사람들은 향수와 약품,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액체까지 삼켰다. 국가는 술을 줄이려 했지만 사람들은 더 위험한 술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돈을 버는 자들이 나타났다. 밀주업자,
암시장, 조직범죄, 부패한 관리들, 고르바초프의 실패는 단순했다. 공급을 죽이면 욕망도 죽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하지만 수요가 살아있는데 공급만 죽이면 시장은 죽지 않는다. 시장만 지하로 내려간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간 시장은 더 잔인해진다. 국가는 세금을 잃었다. 시민은 건강을 잃었다. 범죄자는 돈을 얻었다. 술과 싸우려면 술병만 빼앗아서는 안 된다. 술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 다음 러시아에 온 것은 옐친의 시대였다. 이 시대의 러시아는 단지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나라가 아니었다. 국가 자체가 비틀거리고 있었다. 시장은 열렸지만 통제는 무너졌다. 싼 술이 흘러들어왔다. 가짜 술이 퍼졌다. 저질 알코올이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술은 더 싸졌고 국가는 더 약해졌다. 거리의 술병만 문제가 아니었다. 대통령의 이미지도 문제였다. 국제 무대에서 비틀거리는 지도자의 모습은 러시아인들에게 굴욕처럼 남았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국가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이 취한 것처럼 보이면 국가 전체가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푸틴은 바로 그 폐허 위에 등장했다. 그리고 그가 먼저 바꾸려 한 것은 법률 조항이 아니었다. 이미지였다. 푸틴은 술 취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지웠다. 대신 절제된 몸, 차가운 얼굴, 통제된 남자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유도복, 하기, 승마, 근육, 차가운 표정, 반복되는 장면들. 이것은 취미가 아니라 연출이었다. 권력이 만든 새로운 남성성의 광고였다. 푸틴은 러시아 남자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 강한 남자는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다. 강한 남자는 자기 몸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남자다움은 술잔 밑바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절제와 체력과 냉정함에서 나온다. 이것이 보드카 전쟁의 첫 번째 전선이었다. 심리전이었다. 러시아에서 술은 오랫동안 남자다움과 붙어 있었다. 잘 마시는 남자, 취해도 버티는 남자, 술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남자, 거절하지 않는 남자.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사회적 명령이다. 술을 거절하면 약해 보인다. 분위기를 깬다고 말한다. 남자답지 않다고 말한다. 그 순간 술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단의 압력이 된다. 푸틴은 그 압력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 취하지 않는 것을 약함이 아니라 통제력으로 만들었다. 술을 거절하는 것을 겁이 아니라 절제로 만들었다. 건강한 몸을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미지만으로 술병은 비워지지 않는다. 진짜 공격은 가격표에서 시작됐다. 푸틴 정부는 보드카를 갑자기 없애려 하지 않았다. 고르바초프처럼 문을 닫아버리지 않았다. 대신 보드카를 더 비싸게 만들었다. 더 늦은 시간에 사기 어렵게 만들었다. 더 자주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더 쉽게 광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거리의 작은 가게에서 아무 때나 집어들 수 없게 만들었다. 보드카와의 전쟁은 결국 가격과 접근성의 전쟁이었다. 술이 너무 싸면 절망한 사람은 너무 쉽게 무너진다. 술이 너무 가까우면 충동은 너무 쉽게 행동이 된다. 술이 너무 많이 보이면 중독은 문화처럼 포장된다. 그래서 국가는 하나씩 조였다. 최저 가격을 세웠다. 세금을 올렸다. 광고를 막았다. 야간 판매를 제한했다. 공공장소 음주를 단속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작은 판매망을 압박했다. 목적은 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었다. 보드카가 너무 쉽게 사람을 삼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중독은 언제나 틈을 찾는다. 밤의 틈, 가격의 틈, 광고의 틈, 거리의 틈, 법의 틈. 푸틴 정부는 그 틈들을 하나씩 막았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영역은 따로 있었다. 불법 술이었다. 가짜 술이었다. 국가의 눈을 피해 흐르는 알코올이었다. 러시아는 이미 이것의 대가를 알고 있었다. 합법 시장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술을 끊지 않는다. 더 위험한 술을 마신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금지하지 않았다. 국가는 술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병에는 코드가 붙었다. 생산은 기록됐다. 유통은 감시됐다. 판매는 데이터로 남았다. 보드카 한 병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서 팔리는지 국가가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행정개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권력의 회수였다. 국가가 암시장에 빼앗겼던 통제권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어둠 속에서 돈을 버는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도덕적 비난이 아니다. 기록이다. 추적이다. 세금이다. 단속이다. 위험, 비용이다. 국가는 술을 없앤 것이 아니었다. 술이 흐르는 길을 다시 장악했다. 여기서 보드카 전쟁은 건강 정책을 넘어선다. 그것은 시장을 누가 통제하는가의 문제였다. 국가인가? 마피아인가? 합법 기업인가? 아니면 사람의 죽음으로 돈을 버는 지하경제인가? 러시아의 문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술로 누가 돈을 버는가였다. 국가가 장악하면 세금이 된다. 마피아가 장악하면 독이 된다. 둘 다 아름답지는 않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하나는 통제 가능한 중독이고 다른 하나는 통제 불가능한 붕괴였다. 푸틴은 이 차이를 이해했다. 그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인이 되라고 설교하지 않았다. 그는 보드카가 사람을 삼키는 구조를 더 비싸고 더 불편하고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남성성을 밀어붙였다. 취한 남자가 아니라 통제하는 남자, 무너진 남자가 아니라 운동하는 남자, 병을 들고 버티는 남자가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남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남자. 여기에는 분명한 그림자가 있다. 이 변화는 개인의 자유를 넓히기 위한 운동만은 아니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기도 했다. 술을 덜 마시는 국민은 더 오래 일한다. 더 오래 산다. 더 오래 세금을 낸다. 더 오래 군대와 산업과 사회 시스템 안에 남는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사랑해서만 관리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의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한다. 이것이 현실의 가격이다. 술을 줄인다는 말은 아름답다. 하지만 국가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노동력, 세수, 병원 비용, 군사력, 인구 구조의 문제다. 푸틴의 보드카 전쟁이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보드카를 단순한 악으로 보지 않았다. 국가 운영의 변수로 보았다. 술이 너무 싸면 남자가 죽는다. 남자가 죽으면 가정이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지면 출산과 노동과 질서가 흔들린다. 질서가 흔들리면 국가는 약해진다. 그리고 약한 국가는 제국을 꿈꿀 수 없다. 러시아가 다시 강한 국가가 되려 했다면 먼저 내부의 붕괴를 막아야 했다. 그 붕괴의 이름 중 하나가 보드카였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알코올 소비는 크게 줄었다. 남성의 기대 수명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도 줄어들었다. 물론 보드카가 러시아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술이 한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다. 중요한 것은 다른 점이다. 보드카가 예전처럼 아무 저항 없이 러시아 남자의 삶을 삼키지는 못하게 됐다는 것. 국가는 술병을 부수지 않았다. 가격을 바꿨다. 시간표를 바꿨다. 유통망을 바꿨다. 이미지를 바꿨다. 부끄러움의 방향을 바꿨다. 사람은 설교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환경이 바뀔 때 바뀐다. 가격이 바뀌고 접근성이 바뀌고 사회적 시선이 바뀌고 법의 비용이 바뀔 때 움직인다. 푸틴의 보드카 전쟁은 그 차가운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영웅담으로 끝내면 안 된다. 푸틴이 러시아를 구했는가? 그 질문은 너무 쉽다.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것이다. 왜 러시아는 그렇게 오랫동안 술 취한 국민 위에서 굴러갔는가? 왜 국가는 수백 년 동안 보드카에서 돈을 벌었는가? 왜 남자들은 술을 마셔야 강한 사람처럼 보였는가? 왜 가난한 사람은 현실을 바꾸는 대신 현실을 잇는 쪽으로 밀려났는가? 보드카는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세금이었다. 도피처였다. 통치 기술이었다. 남자다움의 시험지였다. 가난한 사람에게 팔린 싸구려 마취제였다. 한 시대의 남자들을 조용히 죽인 가격표였다. 러시아가 술의 지옥에서 깨어난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의 죽음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순간 술병은 문화가 아니라 안보 문제가 됐다. 그때부터 보드카는 개인의 취향이 아니었다. 국가가 다시 장악해야 할 전장이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는 러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든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무언가가 있다. 어떤 곳에서는 술이다. 어떤 곳에서는 도박이다. 어떤 곳에서는 빚이다. 어떤 곳에서는 끝없는 야근과 경쟁이다. 처음에는 모두 개인의 선택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 선택을 쉽게 만들고 반복하게 만들고 돈으로 바꾸는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국가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시 깨우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순간 모두에서 국가는 계산한다.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얼마나 잃고 있는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러시아는 정말 보드카에서 깨어난 것인가? 아니면 국가는 국민이 계속 죽어가는 방식이 더 이상 수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인가? 술병이 깨진 자리에는 숫자가 남는다. 세금, 수명, 노동력, 군사력, 가정, 죽음, 그리고 한 나라가 뒤늦게 계산하기 시작한 인간의 가격. 그것이 푸틴의 보드카 전쟁이 남긴 가장 차가운 진실이다.